우리처럼 사는 얘기, 우리들의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물어보고 싶은 얘기.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진짜 이야기가 필요해. 살다 보면 마음에 남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콘텐츠로 답하는 팟캐스트, 이야기가 필요해입니다. 오늘도 마케터 셋이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문화미녀 중 차녀 강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3녀 1남 중 셋째 딸을 맡고 있는 손혜진입니다. 네, 저는 무남이녀 중 장녀, K장녀를 맡고 있는 임보람입니다. 네, 저희 자기소개를 좀 색다르게 해봤는데요.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각각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는지로 좀 자기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어떤 질문에 답을 하게 되나요? 질문을 정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조금 폭넓게 나에게 가족이란? 나에게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의 내려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족 하니까 그 얘기가 좀 떠올랐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되게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한국에서 갖고 있는 속담인 줄 알았더니 영어권에서 시작된 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의외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단히 가족 중심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족의 중요함은 좀 범지구적인 사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단어는 누구나 다 속해 있는 단어잖아요. 근데 해석이 되게 다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뭐 누군가에게는 되게 안 지쳐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되게 사랑하지만 거리감이 필요한 약간 애증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냥 혈연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관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저희가 가족 특집을 해보자라고 하면서도 좀 질문을 정하고 콘텐츠를 정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러면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이나 내가 가족을 정의할 때 이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 바꿔서 작품을 골라봤고요. 이번 화에서는 메인 작품이 없고 각자가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란에 가장 가까운 작품들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혜진님이 가져온 작품 먼저 시작해 볼까요? 저는 2020년에 개봉한 남매의 여름밤이라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에서부터 가족 관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줄거리를 먼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름방학의 시작, 고등학생 옥주와 초등학생 동주는 아빠의 낡은 다마스에 몸을 싣고 할아버지의 오랜 양옥집으로 향합니다. 아빠의 사업 부진으로 살 곳이 마땅치 않아진 세 가족이 홀로 계신 할아버지 댁에 얹혀 살게 된 거예요. 여기에 남편과 불화를 겪으며 집을 나온 고모까지 합류하면서 한 지붕 아래 2대의 남매가 모인 여름날의 동거가 시작됩니다. 영화는 자극적인 사건 대신에 무더운 여름의 장면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혜진님이 이 작품을 고르신 결정적인 이유가 궁금해요. 남매라는 가족관계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게 둘이나 등장한다라는 것이 어떤 영화적인 재미가 있어서 골랐고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면 이 가족들은 가족이라고 해서 늘 살갑거나 되게 가깝게 지내거나 고민을 투명하게 공유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저 가족은 화목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문이 드는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는 서로를 되게 지켜주는 유대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가족의 모순되는 지점? 이것들이 되게 보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가족이랑 막 이렇게 비밀을 공유한다거나 내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런 걸 공유하지 않음에도 가깝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감정들을 이 영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었다. 인생에서의 소란함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모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근데 사실 이혼하고 싶은 게 되게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홀가분하기까지. 그리고 아빠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잘 안 되고 집 되게 지금 가난하고 우리 아빠의 집을 막 팔아서 생활해야 되고 막 구질구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공유하게 되는 유일한 인간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랑 가족 얘기하다가 제 가족이 이제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녹음을 이제 저희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셋이 떠드는 게 뭐가 석연치 않은가 봐요. 자기를 빼놓고 얘기한다는 게. 이름도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아, 고양이 이름은 반주고요. 제가 반주를 좋아해서 이름을 반주라고 지었습니다. 또 반주 시키면 사진은 인스타에 한번 올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야기가 필요해 인스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나 그런 좀 내밀한 얘기나 결정적인 사안 같은 걸 좀 논의하고 뭐 이런 편이세요? 아니요, 전 진짜 논의 안 해요. 이직하고도 한참 다니다가 얘기하거나, 네, 모든 인생의 중대사를 늘 결정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대상이었어요. 저도 엄마 아참참 나 오늘 회사 그만뒀어. 아, 진짜? 뭔가 혜진님은 집에 와서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할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어요. 가족들한테는 잘 얘기를 안 했어요. 저 진짜 제 얘기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근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 엄마보다 많이 알고 계신다. 두 분이. 아, 얼마 전에 되게 재밌었는데 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벼랑과 카톡방을 올리더니 내년 3월에 뭐 해?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년 3월은 아직 없지 이랬더니 3월 며칠 날 비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결혼을 한다. 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의 상은 이렇구나. 어머 대박이다. 근데 사실 저도 결혼할 때 날짜랑 식장을 다 잡아놓고 얘기했어요. 어머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리 남자친구 있는 건 알았지. 근데 저도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이긴 한데 보람님한테 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생기는 걸까요? 그냥 말하면 되는 건데. 멋쩍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감정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아까 보람님이 얘기했던 멋쩍음인 것 같거든요. 맞아. 너무 간섭할까봐. 또 아. 나보다 더 걱정할까봐. 그런 부분도 저는, 있죠. 회사 그만둘 건데 나는 괜찮아. 쉬다가 일을 구할 수 있어. 근데 엄마는 이렇게 취업도 어렵다는데 그만둬서 어떡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얘기는 너무 걱정할까봐 안 하고 어떤 얘기는 멋쩍어서 안 하고 맞아.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또 너무 간섭할까봐 안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안 하다 보면서 다 안 하게 됐다. 그러네. 그래, 맞아. 사실 부모님들이 지레 걱정하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의뢰 말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네요. 약간 다시 남매의 여름밤으로 좀 돌아와서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극히 너무 놀랄 정도로 현실적이라는 거잖아요. 와, 진짜 다큐 수준으로 초현실주의였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배우들이 사실감이랄까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아빠랑 아들이 되게 닮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건 부자를 섭외했다. 그냥 길에서 진짜 섭외한 거 아니야? 찾아봤는데 배우분이고 혈연 관계가 아니었다. 고모도 되게 너무 고모 같지 않았어요? 너무 맞아. 고모 같았어요. 너무 고모야. 이모 안 같았어요. 너무 고모 같았어요. 고모야. 진짜. 고모상 이모상 있잖아요. 맞아. 고모상이야. 고모상이야. 어디 부분이 제일 공감 가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양옥집 깨끗하고 깔끔한 집은 아닌데 이 세월이 켜켜이 쌓아서 가지고 있는 현실감. 세트로는 절대로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현실감들이 좀 공감이 갔고, 제가 인천 미추홀구 출신인데, 이 집이 인천 미추홀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 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기 어딜까? 근데 나 저런 집들 몇 개 아는데. 거기에서도 약간 현실감과 공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영님은요? 저는 장면 하나가 되게 와닿은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남매의 싸움 장면이에요. 누나가 막 동생을 막 밀치며 싸우고 동생도 약간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자기 분에 안 풀려서 그냥 주저앉아서 음. 그냥 울어버려요. 싸움을 약간 포기한 채로 누나는 나쁜 사람, 난 당한 사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앉아서 울다가 누나는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조용히 와가지고 동생을 이렇게 달게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언니랑 어렸을 때 저랑 싸웠던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약간 그렇게 주저앉아서 우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리고 체구도 더 작고 이러니까 엄마는 나를 챙기고 언니는 그냥 혼자 쌩하니 어디 가버리고 했을 때 저 방 안에 들어간 그 누나 그리고 그 저 어릴 때 싸웠던 그 언니는 좀 외로웠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이 영화를 보면서 첫째를 좀 이해하게 되는 느낌도 있었어요. 너무 올바른 동생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네요. 언니를 걱정하다니. 어때요? 언니로서 맞다. 그런 상황에서 난 외로웠다.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드시나요? 외롭죠. 이렇게 동생이랑 동생도 잘못해서 싸운 건데 왜 동생만 위로해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동생이기도 하면서 언니도 하단 말이에요. 저희 집은 언니들에게 권위를 훨씬 실어주는 집인데 언니는 저를 때릴 수 있지만 저는 언니를 때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 장면을 보면서 동생을 왜 때려? 저렇게 어린 동생을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동생한테 화풀이 하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람님은 어떤 부분에서 그런 공감을 느꼈어요? 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영님이 방금 말한 그 맥락에서 그 옥주가 아빠랑 이야기하다가 아빠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씩씩대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정말 초현실주의라고 생각했던 게 그 동주의 인형이 그 문에 껴요. 맞아. 그래서 사실 옥주의 시나리오대로라면 문이 쾅 하고 닫혀야 되는데 그 쿠션감 때문에 안 닫히거든요. 그래서 더 짜증이 나서 인형을 탁 이렇게 밀어서 놓고 문을 다시 닫아요. 근데 사실 어릴 때 그런 경우들이 저도 맞아요.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뭔가 내 분풀이를 이 문을 닫는 소리에서 하고 맞아. 싶은데 마음처럼 안 돼. 근데 그게 또 너무 되게 세 맞아요. 너무 세게 다치면은 다치면 바람이야. 너무 큰 반항처럼 보일까봐 적당한, 그게 걱정되고 그 문 닫는 그 소리 그 시퀀스가 굉장히 중요한. 맞네요. 내가 생각하는 세기가 있는데 맞아. 그게 안 되는 거. 그 장면이 너무 제 얘기 같아서 재밌었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거 진짜 대단한 장면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동주가 되게 개구지잖아요. 근데 벼랑간 그 잠옷 바지를 목까지 해서 되게 우스꽝스럽게 막 춤을 추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웃겼어요. 이거는 누가 실제로 했다. 혹은 누가 봤다. 그 장면이 현실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압권인 장면이다. 이 영화를 통틀어서 그 장면하고 운동화 뺏어서 자전거 타는 그 장면. 그 장면 저 정말 좋았거든요. 공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천진난만함 그리고 가족 앞이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 아무리 넉살 좋고 뭐 이렇게 해도 그렇게 잠옷 바지만 입고 개다리 춤을 추는 건 친구들 앞에서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귀여워. 그래서 가족 앞이라서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재롱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진짜 스마트폰을 재밌었어. 갖기 위한 동생의 개다리춤 재간을 떠는 거죠. 그래서 그 동주가 있어서 이 작품이 더 뭔가 생동감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좋았던 장면이 많네요. 저 아까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아빠가 짝퉁 나기를 파는데 그것을 그주가 용돈이 필요해서 그걸 이제 훔쳐다가 중고나라에 팔려다가 짝퉁인 거를 걸리는 맞아. 장면이 나오고 그것을 썸남한테도 선물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옥주는 진짜인 줄 알고 선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짝퉁인 걸 걸릴까봐 노심초사 하다가 이 썸남이 나 이거 신발 선물 받은 거 다른 애한테 자랑해도 돼? 이런 얘기를 듣고는 그 곤란에 빠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막 이래서 그 신발을 뺏어서 냅다 벗겨버리죠. 냅다 벗겨서 자전거에 넣고 도망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은
그러니까 그 옥주의 성장이기도 하고요. 그 장면이. 그리고 그 아빠가 할아버지 집을 할아버지 몰래 팔려고 할 때 옥주가 막 싫어서 아빠 어떻게 할아버지 몰래 그걸 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너도 내 운동화 갖다 팔았잖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아빠의 어떤 철부지, 이 철들지 않음. 그래서 약간 그 장면이 그러니까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딸내미가 아빠에게. 근데 그런 뭔가 실없달까? 이런 얘기로 지나가는 게 정말 가족 간에 우리가 약간 가족 간에 진지한 대화하자고 모여서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생각나기도 했고. 맞아요. 그래서 옥주의 이 K 장녀를 되게 많이 잘 담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때도 아빠를 단돌이 해요. 할아버지한테 말했지? 근데 안 했죠. 그냥 쳐들어간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면서 이 집을 팔려고 했을 때 또 아빠를 단돌이 해요. 잡돌이를 하죠. 할아버지 집인데 왜 아빠가 팔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아빠가 나이 들어도 이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K 장녀의 책임감과 이 무게감,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드러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쌍꺼풀 수술하고 싶어가지고 이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도 아빠 나 90만 원만 빌려줘. 70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하는 그것이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이 좋았던 게 마냥 K 장녀하고 책임감에 눌려 있고 이러면 좀 그치. 영화가 무거웠을 텐데 아직 이 아이는 아직 어리고 그리고 아빠를 비빌 언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받고 있기는 한 거야.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좀 마음이 놓였어요. 그 전까지는 이 친구가 너무 그러니까 사춘기고 하니까 이런 상황을 비관하고 빗나갈 수 있다, 엇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을 보고서는 오히려 약간 안심이 됐다. 애가 아직 애구나. 사춘기 소녀의 이것들을 되게 잘 그렸던 것 같아요. 두 분은 가족이랑 같이 보낸 약간 이런 뜨거운 여름밤 같은 날이 있으셨나요? 진짜 리터럴리 뜨거운 여름밤이 기억이 나는데요. 기록적으로 더웠던 해가 있어요. 1994년. 너무 더워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여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도 여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정말 더웠거든요. 저 때가. 너무너무 더워서 방에서 잘 수가 없어. 다 거실로 나왔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많이 자랐기 때문에 다 각자의 공간에서 자는데 이렇게 온 가족이 한데 모여서 잘 일이 없는데 그 여름엔 그랬고 너무 더워서 수건을 얼려서 그걸 깔고 자다가 깨 다. 그러면은 엄마가 한번 싹 다 수건을 갈아줘요. 그 여름이 생각이 났어요. 온 가족이 너무 더워서 거실에 모여 자던 여름. 세영님은요? 저는 코로나 때 저희 가족 4명이 동시에 코로나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꼼짝없이 4명이서 7일간 격리를 한 집에서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되게 치유가 진짜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7일 동안 삼시세끼를 넷이서 같이 먹고 약도 같이 챙겨 먹고 서로 온도도 재고 그리고 이제 다 바쁘니까 사실 넷이서 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고 사실 삼시세끼를 넷이 같이 챙겨 먹은 거는 언제였는지 그런 날이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도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7일은 정말 재밌게 보냈다 격리를. 병영체험 같은 거네요. 보람님 있나요? 저는 이 대답과 이 질문을 같이 하고 싶은데 이 작품이 어쨌든 이 가족이 되게 시시콜콜한 그리고 가족의 어떤 내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작품인데 왜 그 배경이 여름이었을까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고 저도 기억나는 게 사실 겨울이나 이럴 때보다도 여름에는 뭔가 큰 대야에 비빔밥을 비벼 먹는다든지 이 작품에도 나오는데 비빔국수를 막 비벼서 나눠서 먹는다든지 수박도 큰 걸 잘라서 나눠 먹는다든지 이런 그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저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여름마다 봉숭아 꽃물 드렸었는데 가족도 있지만 그 동네에서 같이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가 언니들이랑 다 묶어주고 맞아. 그게 밤에 너무 꽉 묶어가지고 욱신거려서 풀르고 싶으면 엄마가 이제 그럼 너 물 예쁘게 안 든다 이렇게 해서 꼭 참고 막 이렇게 했던 것도 기억이 막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름은 한국의 여름은 좀 풍요롭잖아요. 이 남매의 여름밤에서도 음식을 나눠 먹는 장면이 나오고 콩국수 같은 그리고 그 텃밭이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뭔가가 자라고 무르익어가고 약간 이런 느낌 때문이 아닐까. 저는 좀 끈적함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음. 끈적끈적하고 질척이는 그런 계절감과 관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남매의 겨울밤이라고 하면 추워. 너무 추워요. 너무 냉랭해. 너무 멀어. 맞아. 저 방금 세영님 얘기했던 그 끈적함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작품과 계절감이 좀 맞다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그럼 이 작품에서 할아버지는 어떤 의미였다고 생각하세요? 할아버지 유일하게 대사가 몇 개 없으신데. 그 저는 할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대사를 안 준 느낌이었는데 뭐 배경같이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를 왜 그럼 배경 처리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래서 해봤는데 오히려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 2층 양옥집이 더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 거예요. 할아버지보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와 2층 양옥집은 같은 느낌이에요. 품어주고 저도 맞아요. 거기 계속 있었고 이 집 자체가 할아버지의 집이기도 하고 할아버지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이제 각자가 또 성장해 나가는 그 발판이 되는 역할이지 않을까? 맞아요. 되게 그 생각 해봤거든요. 저도 세영님이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게 되게 안아주는 존재고 뭔가 품어주는 존재로 할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였으면 저런 느낌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다른 거예요. 그거 왜 그렇지? 할머니였으면 더 연락하고 지냈을 거예요. 할머니였으면 더 애틋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더 감정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약간 지금 대면 하잖아요. 이 집에 처음에 들어갈 때 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 조금 들어요. 맞아. 그 병기가 벼랑간 애를 둘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버지 여기 살아도 되죠? 할 때. 그리고 갑자기 그 고모가 벼랑간 집으로 왔을 때도 왜 그런지를 한마디를 묻질 않더라고요. 그게 되게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무게? 그리고 다들 할아버지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의지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느껴졌어요. 맞아. 엄마였으면 무슨 일이야? 김서방은 그랬다. 설정이 다 이유가 있네. 어른이 돼서 다시 보이는 그런 어린 시절의 한 장면 같은 것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도 이런 옥주와 맞아요. 동주의 여름밤 같은 날이 있었냐. 엄마가 쪼그려 앉아서 손빨래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빨래하는 엄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빠도 되게 자주 하는 말이 너네 엄마는 빨래하는 진짜 뭐 맨날 빨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재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 빨래가 얼마나 힘들어. 귀찮고 힘든 일인지 특히 손빨래. 그걸 왜 손빨래 지금도 속상해. 왜 그걸 손빨래로 했을까? 그게 잘 지니까 그때는. 그게 잘 지니까. 그게 굉장한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질문을 보고 제가 엄마의 빨래하는 장면이 생각이 났다. 저도 엄마 얘기가 나와서 이 영화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저희 엄마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맞벌이셨어요. 근데 전 방학 때 엄마 딱 출근하면 바로 소파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TV 보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난장판을 치면서 이제 집에서 있는 거예요. 널브러져가지고. 그런데 엄마가 이제 저녁에 한 뭐 7시쯤 퇴근해서 들어오면 제가 소파에 누워있고 언니랑 난장판을 쳐놓은 집을 보면서 엄마 가끔 진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막 이렇게. 저는 그때 엄마가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지금 우리한테 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진짜 엄마가 그냥 더 늦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서 보면 밖에서 일하고 왔어? 근데 집에 왔는데 집이 다 난장판이야. 치우고 갔는데 난장판이야? 근데 또 그거 다 치우고 저녁밥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진짜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신경질 나지 진짜. 근데 소파에 누워있다고 사람 둘이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애기도 아니고. 애기도 아니야. 다 키웠다고 생각해서 일 시작하신 건데. 진짜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지. 어떡해. 아, 그러네.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딱 퇴근을 했는데 내가 한 건데 이 어지러진 걸 보면은 진짜 너무 나밖에 한 사람이 없는데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 맞아. 근데 그게 이제 엄마는 실제로 다른 사람이 어지른 내가 한 것도 거잖아. 아니고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있고. 그니까. 소파에 그거 딱 봐도 12시간 이상 소파에 누워있었어. 그치, 그 자세를 보면 알잖아. 지금 누웠는지. 아, 철이 없었다. 사과하세요. 엄마 미안해. 보람님 있어요? 저는 이 작품에서 되게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아서 신중현님의 미련이라는 곡을 듣는 그 장면? 그런데 할아버지가 씩 웃으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 장면이 조금 여운이 남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릴 때 집에 전축이 있었고 엄마가 멍하니 노래를 듣고 있었던 장면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거랑 좀 오버랩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떤 좋은 저한테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노래를 듣고 있는 장면. 근데 무슨 생각을 저렇게 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 엄마가 듣던 노래는 이런 신중현님 같은 노래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그런 노래가 좋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막 되게 댄스곡들을 더 좋아했던 것 같고 근데 저 노래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골똘히 앉아서 있지? 이런 근데 지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모님들도 좀 짠해요. 그죠? 짠하죠. 아빠가 한 번은 밤늦게 들어와서 막 깜깜한 그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막 이런 한숨을 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난 사춘기였는데 저렇게 또 술 먹고 와서 막 시끄럽게 막 근데 돌이켜보니까 알겠어. 얼마나 밖에서 그지 같은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저는 사실 이번에 이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이 작품을 처음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유명한 작품이더라고요. 되게 이동진 평론가님도 되게 극찬을 하셨던 작품이고 근데 왜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은 작품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미친 듯한 사실감이 아닐까 싶은데 놀랍도록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현실을 그대로 재현했다라고 해서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현실감을 베이스로 해서 되게 잘 짜여진 가족의 이야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지점들을 회상하게 하고 영화를 통해서 뭔가 정화를 받는달까? 이런 것들이 좋은 영화라는 평가를 받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제가 가져온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미스 리틀 션샤인이라는 영화예요. 줄거리 먼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정상 범주에서 좀 많이 벗어난 가족들의 이야기인데요. 아빠는 성공 강박에 사로잡혀 있고 삼촌은 자살 시도 이후에 이제 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고 할아버지는 양로원에 갔는데 약물 문제를 일으켜서 거기서 쫓겨나서 이 집에 이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빠는 무건수행 중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가족 안에 또 유일하게 해맑은 사람 7살짜리 올리브가 있습니다. 올리브는 외모만 보면은 귀엽지만 그렇다고 정석적인 미인의 얼굴을 가진 아이는 아니에요. 굉장히 사랑스럽긴 하지만. 근데 이 올리브가 미인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올리브의 미인 대회 출전을 위해서 가족 전원이 낡은 폭스바겐 자동차를 타고 장거리 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정 또한 순탄치가 않아요. 되게 오래된 차여서 시동이 안 걸려서 매번 이렇게 사람이 직접 밀어가지고 대회장에 겨우겨우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인대에 출전한 다른 참가자들은 정말 성인 미인대회와 버금가게 복장부터 준비한 퍼포먼스까지 굉장히 완성형입니다. 반면에 올리브는 정말 새로운 형태의 퍼포먼스를 약간 선보이게 돼요. 올리브의 저런 순수함과 성심성의껏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을 가족들은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올라와서 올리브가 추는 그 엉망진창인 춤을 같이 추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유쾌함을 이 줄거리 몇 마디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버스가 시동이 안 걸려서 밀어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차를 멈추고 다시 출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영화 막바지쯤에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 순서와 이런 걸 지켜서 막 달려가면서 버스를 타거든요. 그런 장면이 그렇게 버스를 탈 때마다 너무 웃기고 재밌는 거예요. 저 노란색 폭스바겐의 버스가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를 다 같이 가족 전원이 밀어서 그걸 타고 간다라는 게 되게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굴러가지 않는 인생인데 어쨌든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굴려가면서 가족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게 비유적으로 보여지는 장면들이 아니었나 싶기도 했어요. 남매 여름밤에서도 다마스가 꽤 중요한 그러네. 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 두 영화를 연결시켜서 본 건 아니었는데 뭔가 가족 영화가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닮은 부분이 되게 많다고 느꼈는데 어떤 거냐면 각자 흩어져서 살았던 가족들도 상처를 하나씩 다 입고 결국에는 가족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또 치유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에서도 되게 비슷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남매 여름밤에서도 그 아버지의 양옥집에 이렇게 다 같이 와서 이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도 치유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뭐 자살 시도했던 삼촌 그리고 양로원에 갔던 아빠까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지지고 볶으면서 같이 치유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른 관계에선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지지고 볶는다는 표현을 가족들한테는 좀 자주 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타인과는 지지고 볶으면 끊기잖아요. 볶기 전에. 볶기 전에. 볶기 전에. 근데 이 다마스가 가지고 있는, 이 미니버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비슷하긴 한데 전 좀 달랐던 게 그 남매 여름밤에서의 다마스는 되게 생계가 담겨 있고 그리고 이 샷 자체가 아빠와 딸이 안전벨트를 한 되게 어떤 한국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좀 담겨 있다고 하면 이 작품, 이 미스 리틀 선샤인에서는 가족이 다 한 뷰에 나오거든요. 그게 좀 되게 구도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재밌었어요. 맞아. 오히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다마스가 갖는 생계와의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할아버지도 양쪽 영화에서 등장하는데 그 남매 여름밤 할아버지는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거라면 미스 리틀 선샤인의 할아버지는 정말 철부지거든요. 맞아. 가장 문제적이에요 여기에서. 많은 여자랑 잡아라. 그리고 이 미인대회 준비하는 꼬마에게 약간 섹시 댄스 가르치고. 근데 저는 이 작품을 어쨌든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런 어른이 되면 되게 좋겠다. 할아버지 맞아. 같은? 뭐 할아버지든 여기 나오는 어쨌든 엄마든 아빠든 이런 캐릭터로 내가 부모가 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부모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회에 나가겠다고 할 때 나가봐. 같이 섹시 댄스 추자. 그리고 그 앞에서 같이 출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건 대단히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올리브를 통해서 저는 아빠가
성장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빠는 이전에는 패배란 없어. 성공으로 가야 돼. 패배자가 되지 마. 저는 오히려 그 장면을 볼 때, 와, 씨, 전 세계 아빠들 다 똑같네. 약간. 맞아. 밥상에서 좀 숨 막히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하는 말은. 그러니까, 와, 저러니까 애가 말을 안 하지. 약간 이런. 아예 대부분.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아빠도 로드 중에 이제 실패를 겪고 패배를 겪으면서 또 자기 딸이 곧 마주하게 될 그런 패배를 직감하고 같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망할 거면 같이 망하자라고 해버리는 그것이 되게 또 아빠의 성장 스토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가장 많이 변한 뭐 다 변해. 다 변하는데 아빠가 가장 많이 변하죠. 아빠는 묘하게 불쾌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꼰대 같달까? 근데 나중에는 그 꼰대스러움을 제일 버리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세영님 이 작품을 가족이란 무엇인가 떠올리게 하는 작품으로 고른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에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 이상하게 약간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되게 울림을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 저 위키드 1편에서 제가 유일하게 눈물이 났던 장면이 알파바가 무도회장에 가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걔를 이제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데, 거기에 글린다가 같이 춤을 춰줘요. 그래서 유일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춤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이상한 동작을 같이 하다가 둘이서 같이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그걸 다 따라서 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저한테는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일까 생각하면 혼자 하면 되게 이상한데 내가 그 동작을 같이 해줄게. 내가 같이 하면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혼자가 아니야? 같은 느낌을 줘서 그런 장면들이 저는 늘 좋더라고요. 맞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뭔가 내가 되게 우스꽝스러운 순간에 그걸 우스꽝스럽다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기꺼이 나와 박자를 맞춰주는 것에 감동을 느끼는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 내가 막 이상하게 넘어졌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잘 일으켜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냥 같이 넘어지는 것도 어쨌든 또 하나의 그런 위로의 장면일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가족, 나랑 가장 친한 친구,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꼭 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 너무 좋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장난 폭스바겐 미니버스를 달려가면서 올라타는 장면이 너무 정말 최고였어요. 너무 유쾌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장난 버스를 타고 달려. 우리는 어딘가 좀 고장났지만 뭐 어때? 그래도 가긴 가잖아. 같이 가잖아.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이 영화 꼭 보라고 추천드립니다. 가긴 가잖아. 맞아. 가긴 가잖아. 그럼 됐지. 자, 그럼 마지막 작품으로 보람님 어떤 작품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2026 제49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는 성혜령 작가님의 대부호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호. 어떤 얘기일지 전혀 추측이 되지 않는데. 대부호 가족의 이야기인가요? 줄거리를 살짝 소개해드리면, 오래전 가족을 떠나 살던 나는 벼랑간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엄마가 의식을 잃고 실려왔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그리고 엄마 가방에서 태극기를 발견합니다. 엄마는 애국 보수단체 시위 현장에서 다친 건데요. 이 엄마를 보살피기 위해 이 엄마와 딸이 동거를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 가족 앞에는 사실 비극이 여러 번 있었어요. 원래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는 오래전에 냉동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죽었고, 아버지는 택배 화물기사로 일하던 중에 과로사로 휴게소에서 벼랑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딸인 나는 엄마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동안 몰랐던, 그리고 몰라보게 변한 엄마를 마주합니다. 엄마는 TV 너머로 보수단체의 집회를 계속 보고 열분하고 응원해요.
또 한편 젊은 사람들 그리고 외국에서 이민 온 이민자에게도 무시가 섞인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래서 나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함을 느껴요. 이 작품은 단순히 엄마와 딸의 정치적 견해, 가치관의 차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 세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갈등 혹은 세대적인 어떤 이해 충돌 같은 것들을 가족이라는 틀로 가지고 온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공감이 가기도 하고 이야기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노동자 계층의 가족에서 보수 단체를 지지하는 아이러니가 있는 작품이네요. 맞아요. 저도 너무 재미있게 봤고 문장이 수려하고 술술 읽혀서 단숨에 읽었습니다.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킨 포인트들도 되게 많아서 제가 많이 접으면서 읽었거든요. 밤늦게 봤는데 놓을 수 없었어요. 또 질문을 하고 싶네요. 결정적으로 이 작품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엄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살면서 간헐적으로 엄마를 만나잖아요. 근데 내가 알던 엄마도 그 사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유 모르게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나이가 들면서 어떤 내가 성장해서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이나 가치관보다 조금 동떨어져 있는 걸 볼 때,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리고 이걸 말한다고 해서 엄마가 바뀔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에 대한 되게 갑갑함들을 간간히 느꼈는데, 이 작품이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이 작품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드는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이 나라는 인물은 그 엄마의 답답함? 엄마와 자꾸 벌어지는 그 가치관 같은 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 혜진이 해석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는 걸로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모른 채 한다? 모른 채 한다기보다 그냥 받아들인다. 그 다름을. 저는 묻어둔다기보다는 받아들인다 쪽인데 이 엄마와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다른데 이 딸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는 틀렸네? 지금 저 가치관은 고쳐줘야겠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처음에 지켜보다가 우리가 다 큰 어른을, 나보다 더 어른인 사람을 뭔가 가르치고 바꾸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엄마를 존중하지 않았네? 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했어요. 그럼 이 작품 속에서의 가족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이 작품에서의 가족은 이 딸, 그러니까 나가 계속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일종의 책임감 때문에 그것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냥 가져가면서 살아요. 그래서 뭔가를 100% 이해하거나 수용하거나 용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가족인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는 가족이라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 작중에서 인물이 해외로 취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준비해요. 왜냐면 오빠를 잃고, 오빠가 이제 어떤 노동 현장에서 말하자면 산업재해로 죽은 건데, 제대로 된 보상이나 어떤 사과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이 그로 인해서 많이 망가집니다. 가족의 관계 자체가.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가족을 떠나서 독립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벗어날 수 없어서 이 나라를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왜 벗어나고 싶냐면 그게 가족이라서이고, 그냥 남이 죽었다거나 그렇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지만 가족이라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엄마와 나만 남아 있거든요.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가 말하자면 응급실 같은 데 갔을 때 연락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두고 내가 어떻게 해외로 가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또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데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안 나오고 끝난단 말이에요.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갔을 것 같아요. 난 못 갔을 것 같아. 아빠가 그 과로사로에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딸이 병원으로 가는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작품에서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껏 팽창했던 신경이 단숨에 바늘에 찔린 것처럼 쪼그라들었다. 도망갈 계획을 들킨 것 같아서 정말 어쩌다 우리 둘만 남았지? 나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거에서 책임감이 엄청 느껴지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다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도 좀 그래서 되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되게 답답했어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것, 없는 사이를 좀 이 작품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되게 영구적으로 엮여있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 관계인 사람들이랑 잘 맞지 않아. 나와 되게 달라. 하지만 챙겨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미칠 것 같은 부담감과 그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끈적임 같은 것을 생각하면은 조금 숨이 막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 좋은 문장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화물 트럭 그 운전하시는 다가 돌아가시거든요. 휴게소에서.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죽음을 병원에서 만나고 엄마가 오기 전까지의 구절이 있는데 거기 너무 문장이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간호사는 신원 확인이 끝났으면 시체를 옮겨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누군가 아버지를 훔쳐가기라도 할까봐 침대를 지키고 서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사납게 쳐다봤다. 온몸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솟구치던 적대감과 아무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아버지의 삶이 이렇게 납작하게 처리되면 안 된다는 억울함. 아버지의 몸에는 피 한 방울 묻어있지 않았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피를 철철 쏟고 있는 것처럼 공기조차 따갑고 아렸다. 이 가족이 오빠의 어떤 불행한 죽음을 겪은 3명 그리고 아빠는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결국엔 과로사를 하게 된 그런 삶이 너무 납작한 죽음의 상태로 처리될까봐 내면의 갈등의 지점이 되게 잘 표현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발췌해봤고요. 보람님이 픽한 문장. 저는 177페이지에 그 한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본가에서 제 방을 다시 마주했을 때 그 기분을 되게 잘 묘사한 구절을 읽어보고 싶은데요. 수업용 문제집과 당시 유행했던 인터넷 소설들, 내가 한때 좋아했고 지금은 어딘가 망가진 아이돌이 여전히 해사하게 웃고 있는 잡지들이 아직도 숨이 죽지 않은 분노와 무기력과 함께 조용히 삭고 있는 나의 옛 방으로. 그런 문구가 있는데 저도 본가를 나오면서 짐을 그대로 두고 나왔고 그 본가를 다시 갔을 때 제 방을 마주했을 때 뭔가 그 쓸쓸함? 뭔가 텅 빈 느낌? 근데 그 안에서의 어떤 내가 남겨둔 책, 뭐 아이돌 잡지들이 남겨져 있었던 거기에서의 뭔가 애틋함? 뭐 여러 가지가 좀 복잡 미묘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뭔지 어떤 너무 알 것 같아요. 집에 두고 온 저의 일기장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이제 이제 부모님으로 독립했으니까 그 오랜만에 본가에 갈 때마다 느끼는 복잡한 감정, 편안하기도 하면서 어떤 것은 좀 마주하고 싶지 않기도 하면서 그립기도 하면서 하는 그런 감정들을 너무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 부분이 좋았어요. 특히 문제집인 게 전 너무 웃긴데 문제집 열심히 풀어가지고 버리기 약간 아까운 나의 그 노력의 흔적인 것 같아서 근데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 내 집에는 굳이 안 가지. 버리기는 아깝고 가져가긴 싫은. 저는 이 얘기도 하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엄마가 애국보수 단체 뭐 지지해 이런 거는 사실 옆집 아줌마면 그냥 별로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가족이라서 좀 남이라면 정말 별거 아닌 일들이 신경 쓰이고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막 고치고 싶거나 이랬던 경험들이 혹시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님과 정치 성향이 다르지 않은 편인데도 그 엄마와 같이 살 때 정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랑 다른 정치색이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을 거예요. 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빠랑 따로 산 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도 그런 버릇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는 아빠가 꼭 소파에서 일요일 날 낮 1-2시까지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항상 야구가 틀어져 있어. 근데 자. 그럼 나는 그때 재밌는 걸 많이 할 때거든요. 그럼 다른 걸 트는데 꼭 아빠 안 잔다. 아니 잤잖아. 자는 거 알았다고. 코도 골았다고. 근데 안 잔대. 진짜 너무 짜증나는. 엄마가 새로운 거를 하는 것을 미룰 때가 있거든요. 아우 난 그거 안 할래. 그러면은 그게 너무 막 서운하고 엄마가 안 그랬으면 좋겠고 엄마 약간 생각해보면 혼내듯이 내가 얘기한 것 같아. 엄마 앞으로 30년 더 살 수 있는데 배달 앱 쓰는 법 배워야지. 막 이렇게.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해서 카카오페이 돈 보내는 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안 잊어버리게 나한테 10,000원씩 한 번씩 보내. 라고 얘기했었다. 그 새로운 거 안 배우려고 하고 그럴 때 좀 약간 속상하고 그걸 잔소리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 그치. 근데 이 작품의 제목이 왜 대부호인 거예요? 이 작품에 그 게임이 하나 등장합니다. 대부호라는 카드 게임인데요. 저도 이 작품 통해서 처음 이 게임을 알게 됐는데 카드 게임이고 결국에는 부자와 빈민을 나눠서 이제 게임을 하는 형태인데 게임의 룰상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될 확률이 높고 빈자는 계속 빈자일 확률이 높고 이것의 계층을 바꾸려면 혁명이라는 카드 조합이 나와야 되는데 같은 숫자에 다른 하트, 스페이스, 뭐 클로바, 다이아 이렇게 다른 조합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게 힘들잖아요. 그만큼 이제 혁명이 좀 힘들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구조를 가족이라는 틀로 가져온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가족이라는 테마의 이 작품을 가져오긴 했지만 이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엄마와 나의 정치적 갈등이라기보다 이 세대 간이 가지고 있는 갈등을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대 갈등, 계급 갈등, 가족 안에서의 갈등까지 되게 네. 좀 폭넓은 작품이긴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3명이 각자 나에게 가족이란 답을 찾기에 딱 적합한 작품 3개를 들고 왔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새 영화의 가족 중 한 집에 살아야 한다면 어느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혜영님 먼저 답해보세요. 저는 제가 가져온 미스 리틀 션샤인의 올리브를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왜요? 올리브가 너무 귀여워요. 아, 그렇구나. 올리브가 너무 귀엽고 이 가족에게는 유쾌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춤추고 같이 버스 밀고 되게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가족에 가고 싶습니다. 전 영화적으로는 너무 재밌었지만 거기에서 오빠가 여기 헬이라고 하거든요. 새로 합류한 삼촌에게. 그래서 저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싶고요. 꼭 가야 된다면 저는 남매 여름밤 집. 왜냐면 그 양옥이 너무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집이에요. 네. 그리고 거긴 좀 평화가 있습니다. 집에. 집이 정말 예뻐요. 맞아. 보람님은요? 저요? 그럼 저도 제가 가지고 온 대부 작품의 집으로 가야 할까요? 그러네. 다 자기 집을 골랐네. 그 집 괜찮겠어요. 그것이 마치 K 장녀가 가야 될 곳이 아닌가. 좋습니다. 저희 오늘 자기의 이야기를 또 많이 꺼내나 봤고요. 저희 애기가 얼마나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제가 가족이니까요. 저희 오늘 가족에 관한 이야기, 남매의 여름밤, 미스 리틀 선샤인, 그리고 대부호까지 영화와 소설로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고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과 관련해서 좋은 작품들도 저희 인스타그램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지지고 볶는 와중에도 이야기가 필요하신가요? 2주 뒤에 만나요. 안녕! 바람 사는 얘기 우리들의 얘기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물어보고 싶은 얘기